그러니까 행복의 핵심은 소유도 아니고 명성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고 취업하고 저축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고 매일 힘들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저 가끔씩 하는 작은 성공에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그저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삶의 의미, 행복, 이런 질문은 인문학, 특히 철학적 주제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답했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행복을 인간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정말 멀게만 느껴집니다. 아니, 애초에 행복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저 정신 승리가 아닐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인간은 현실에 내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원한 적 없는 환경에 던져진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길어도 100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어려서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젊어서는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 고생하고 또 늙어서는 아픈 몸으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 때는 그래도 초딩 때는 놀았는데 요새는 유치원 때부터 학원 돌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만성 질병은 늘었는데 수명은 길어졌대요. 병을 가지고 오래오래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고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불행과 고통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 결코 완전히 만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충족이 되어야만 끝나는데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더라도 적어도 10개의 소망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는다고 하죠. 욕망은 오래 지속되고 요구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행복도 마음의 안정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끝없이 계속되는 욕구 때문에 인간은 행복도 안정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욕망이 최대로 만족된다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상태를 권태라고 합니다. 욕망이 다 만족되면 기쁠 것 같지만 모든 것에 흥미가 사라지고 다 귀찮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욕망이 최대로 결핍된 상태는 고통이라고 하죠. 원하는 건 많은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권태와 고통이라는 이 양극단의 불행 사이를 오고 가며 무한히 반복하는 인생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면 항상 결핍이라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버리면 인간은 무서운 공허와 무료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핍은 소시민의 재앙이고 무료함은 상류 사회의 재앙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또 그의 본질로 인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있다. 이와는 달리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곧 소멸되면서 의욕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운 공허와 무료감에 빠진다. 즉 그의 존재와 그의 현존 자체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된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결핍이든 무료감이든 아무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핍을 피하고 싶어서 성공과 부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족함 없이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되므로 재산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또 무료함은 어떨까요?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를 생각해보죠. 그런 게임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무료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없이 다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권태와 공허, 무료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중 대부분은 사실 무료함보다는 결핍에 시달리고 있겠지만 무료함이 주는 고통 역시 작지 않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행복을 두 가지로 외적 행복과 내적 행복으로 나눕니다. 외적 행복에 상응하는 것은 향락입니다. 그저 쾌락을 누리는 상태죠. 철학자 락강은 향락은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소유물이나 지위, 재산, 사교, 쾌락 등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향락입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욕구 없이 육체적 욕구에만 따라 사는 속물적 인격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행복이란 정신적 행복이 부재된 저급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로 인해 여가 시간을 관능적인 향락으로 보내고 사교와 오락을 병적으로 추구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내적인 행복은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풍요를 지닌 상태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매여 있지 않은 행복, 즉 내적으로 탐구하고 사유하고 예술, 명상, 철학적 사고와 관계할 때 우리 정신은 풍요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정신적인 감수성을 잘 발달시킬 때 인간은 내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 행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행복의 조건인 마음의 평정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에서 풍요를 찾고 평정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맥락에서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교양을 꼽습니다. 철학자 윌 듀런트는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지적인 관조와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함으로써 유익한 강의를 들음으로써 사물을 이기적 욕망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지성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인격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유와 행복을 위한 상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 내적인 행복에 다가가는 길인 셈인 거죠. 여기서 짧게 꿀팁을 드리자면 책과 인문학을 통해 교양을 추구하는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면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조금 복잡한가요?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결정하는 근본 조건이 세 가지의 질문과 연관된다고 말합니다.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내세우는가? 첫 번째, 누구인가의 물음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됨, 인간성을 말합니다. 둘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재물과 재산, 곧 소유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내세우는가의 질문은 타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평판, 위신, 명예를 말합니다.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일까요?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훨씬 포괄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결국 우리의 행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핍과 무료함, 고통과 권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인간됨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핵심은 소유도 아니고 명성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자기 자신의 인간됨, 즉 존재에 있습니다. 소유도 명성도 아닌 존재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실존의 내적인 평온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중요해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너무 쓸모없게 여겼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에 고작해야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대답밖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인문학이 사라진 사회의 비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각기 다른 자극과 영향을 받습니다. 반응도 모두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의지와 사유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만 사실 외부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유발하는데 언제나 간접적인 작용을 할 뿐입니다. 결정적인 작용은 외부의 자극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며 그 결과로 우리는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신을 쏟지 마세요.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은
고통을 낮추는 일이 될 수 있겠죠. 삶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만 답이 없고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지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의 결론인 동고라는 개념에 다다르게 됩니다. 동고동락할 때 그 동고가 맞습니다. 함께 고생한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죠. 타인의 고통과 결핍에 직접 관여해서 그 고통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원인의 대부분은 과도한 경쟁에 있습니다. 원한 적이 없지만 경쟁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쉽게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반대로 이유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또는 베풀 때 스스로를 가장 가치 있게 느끼고 행복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건 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2008년 미국에 브랜든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당시에 11살이었던 이 소년은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치료하지 못해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봅니다. 브랜든은 곰곰이 생각하며 창밖에 있는 노숙자 캠프를 보았는데요. 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이웃들은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었고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서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숙자들은 I love Brandon 이라는 글귀가 쓰인 봉투 안에 담긴 샌드위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브랜든은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CNN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브랜든은 자신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도 꿈을 잃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며칠 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소년은 왜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어 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이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저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타인을 더 돌아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저 어린 소년조차도 말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고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감동을 느끼는 소질이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이 세상이 그럴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잊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매일 살아가는 것은 달리 말해 죽음에 매일매일 가까워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과정은 곧 죽음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감과 동시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행복에 대한 대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끝나는 시점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보세요. 삶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너무 아쉽고 후회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